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학생을 위한 인용 출처 관리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표절 예방과 설득력 있는 리포트를 위한 실전 가이드 및 도구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개요는 총 7가지로 왜 인용 출처가 중요한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최신 인공지능의 서지 도구 실습 내용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강의 목표 및 기대 성과에서는요, 여러분이 표절 예발 역량을 향상시키고 인용 방식을 체화하며 도구 활용 능력도 키우고 AI 검증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용 출처 표기가 왜 중요한지부터 살펴보면 크게 4가지인데요. 학업이나 연구 윤리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성적이나 평판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고요. 또 법과 제도적 제재 방지에 대해서 법적 분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작성하는 리포트의 설득력을 강화하는데 이 인용과 출처 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미디어 헤드라인으로 이런 부분을 보셨을 것 같아요. 유명 방송인 A씨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하차한다거나 스타 강사 B씨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로 판정돼서 학위 취소나 그리고 해고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장관 후보자 C는 과거 논문 자기 표절에 대한 논란으로 지명 철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크게 사례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학문적 신뢰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회적 경력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학문의 부정행위의 유형을 우리 한눈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위조입니다. 그 위조와 변조, 표절인데요. 이 핵심적인 유형은 이 3가지지만 주요 위반 사례도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위조는 우리가 허위로 만들어서 기록을 보고하는 행동이고요. 변조는 우리가 연구 재료나 장비, 그리고 인위적으로 그것들을 조작하는 임의적인 변형과 삭제에 대해서 왜곡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들을 정당한 승인 없이 인용하는 데 있는 것인데요. 이 3가지의 핵심적인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당 중복게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연구했던 결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없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레포트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과제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거나 대리해서 대필해 주는 것, 그리고 과제물을 타인의 과제물을 구매해서 제출하는 행위를 과제 구매 대리에 대한 위반 사례로 꼽습니다. 그리고 AI의 부적절한 활용인데요.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결과물을 검증하거나 출처 표기, 그리고 스스로 하지 않고 재구성 없이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해서 제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타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건데요. 출제를 표기했다 하더라도 인용 부호 없이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면 표절입니다. 예를 들어 MZ세대는 가성비보다 가심비를 중시한다 라는 말은 누군가 2023년에 했던 말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용을 한다라는 것은 원문에선 그냥 MZ세대는 가성비보다 가심비를 중시한다 이것만 땄으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원문과 똑같이 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따옴표가 없이 자신의 문장 인척으로 기재한 것이 잘못된 예입니다. 또 하나 올바른 예를 든다면 간접 인용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김철수 2023에 의하면 MZ세대는 땡땡땡땡땡. 핵심 의미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나만의 언어로 기술하는 거고 또 앞에 저자에 대한 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죠. 우리가 원문을 안 보고 그냥 요약을 한다거나 나만의 문장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필수 단어의 유의어로 교체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인용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재기술한다라는 말은 바꿔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꿔쓴다라는 말은 출처가 없으면 이것도 위반 사례입니다.
원문 단어를 바꾸고 문장 구조를 재구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출제의 아이디어가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입니다. 그래서 실제 문장에는 자신의 생각처럼 기술하는 것, 이것은 표절에 가깝고요. 적절하게 인용하는 것은 내주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문장을 가져다 쓰면 누가 언제 이 얘기했다 라고 하는 것을 저자와 연도를 표기하는 것입니다. 과제를 제출할 때부터 여러분이 습관화하면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될 거예요. 대학에서만 과제를 제출하는 건 아니죠. 대학에서 과제는 사회생활에서의 보고서나 결제를 하기 위해서 또는 뭔가의 내용을 정리해두는 서류를 만드는데 실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꿔쓰기란 정확하게 단순 단어의 교체만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문장을 재구성한다거나 아이디어를 누군가에게 가져왔다면 그 사람의 저자와 연도를 정확하게 표기해서 인용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신뢰를 높여줄 수 있는 문장이 됩니다. 직접 인용하는 함정도 있어요. 근데 이게 따옴표만 붙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인용 표시는 했다 하더라도 맥락이나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누락된다면 짜집기 표절이라고 하는 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부 다 지금 슬라이드의 내용을 다 구성을 했지만 목소리로 들려드리는 것과 보는 내용이 서로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출처를 달았는데 왜 표절이냐 라고 하는 거는 참고 문헌 그대로로 따옴표 처리하지 않고 가져온다거나 전체가 그냥 남의 문장으로만 되어 있을 때 본인의 생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학문적으로 게으름이라고 간주할 수 있고요. 또 과도한 직접적인 인용은 스스로의 내용이 정말 내용을 이해하고 내용을 작성한 건가? 글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건가? 본인의 생각인 건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글의 흐름이 끊기기도 하고요. 가독성이 떨어지고요. 짜집기 수준은 정말 낮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샌드위치 기법으로 도입할 때는 맥락을 선명하고 인용하는 것과 원문을 같이 제공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나의 논평, 해석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인용문 전후에 나의 언어로, 그러니까 내가 직접 이해하고 쓰는 언어로 표기하는 것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쓴 글도 출처가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과거에 자신의 논문을 재인용할 때도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 과제물이나 그대로 재제출하는 것은 비슷한 주제니까 이거 작성했던 거 조금만 수정해서 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안일함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전 과제물의 중복 제출이라든가 출처 없이 자기 문장을 복사한다거나 그러면 성적의 취소나 학칙 위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명기하고 발전적인 내가 이거는 2020 몇 년도에 작업을 했던 거지만 언제 다시 지금 현재 돌아보니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더 추가되었다. 그리고 저작물도 참고문에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을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논문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담당 교수님께 사전 허락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과제물을 다른 수업에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하나 작성해서 나는 두 과목에 다 내야지 라고 하는 것보단 반드시 과목별 규정을 확인하시고 각각의 내용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올바른 제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인용 방식에 대해서 또 살펴볼까요? 직접 인용하는 것도 있고 간접 인용하는 것 그리고 재인용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접 인용이라고 하면 요약이나 다시 내가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재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제가 다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의 언어로 재해석 스스로가 생각하고 논문의 흐름이나 과제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조사한 방식에 대한 거 다른 사람의 글을 내가 다시 인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재구성하거나 서술하는 방법에 원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훼손하지 않고 그 문장 구조를 새롭게 서술하는 건데요. 논거에 대한 타인의 글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흐름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데 활용하고요. 보지 않고 쓰기, 충분히 내용을 읽고 독후감을 쓰듯이 그것을 상상하거나 내용을 기억을 되살려서 나의 표현으로 그것을 다시 구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표절을 예방할 수 있고요. 남의 글에 대한 것을 인용하기 때문에 인용이라고 하는 부호를 남발해서 가독성을 떨어뜨린다거나 유사도 검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절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간접 인용의 요약과 재기술 방법에 대한 것을 또 살펴볼게요. 개념상으론 전체적인 세부 내용보다 전체적인 요지가 중요할 때, 큰 그림이 중요할 때는 핵심 아이디어만 간결하게 압축해서 기술하는 방식을 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팀 기반의 내용이 뭐뭐뭐를 강조하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기술할 때는 원문의 의미는 그대로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지만 문장 구조나 단어를 내가 바꿔서 결과 문책보다 교수자의 체계적인 개입으로 문제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접근이 더 효과적으로 보았다. 실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이동훈 씨가 작성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나의 개념으로 다시 한번 표현하는 정말 효과적인 간접 인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례를 논문이나 내용을 들고 제가 사례 예시를 만들었으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접 인용하는 4단계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대학교 글쓰기 교실이 있는데요. 사이트에서도 검색해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서울대학교 글쓰기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주요 대학에서 권장하는 표준 훈련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를 살펴본다면 첫 번째 읽기, 전반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을 밑줄도 쳐보고 글씨로도 써보고 그 다음에 덮기 다 읽으셨으면 머릿속에서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쓰기 그 기억나는 것을 한번 나의 언어로 내 언어로 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대조하기 원래 있는 단어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쓴 글과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비교해서 그대로 살렸는지 내가 나의 언어로 구성을 했는지 왜곡이나 표현의 유사성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시다 보면 정말 여러분이 간접 인용이 아니라 논리적인 글을 평상시에도 쓸 수 있게 되고요. 훈련을 하시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논리적인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4가지에 대한 것만 여러분이 연습하실 게 아니라 저는 키보드의 타이핑보다 여러분의 손글씨를 한번 써보시길 권고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키보드로 쓰시는 기억력도 좋지만 내가 손으로 나의 글을 써보는 연습, 글씨 채도 연습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원문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작성 가이드 살펴보시고 기록을 해보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요약과 재기술이라고 하는 워크시트를 만든 이유는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해당하는 내용을 저에게 점검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은 혼자 공부하시는 방법도 많죠. 물론 AI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내가 키워드나 문장을 한 문장으로 줄여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어휘로 바꿔서 문장 끝에 어느 사람의 글을 인용했다 라고 하는 걸로 한번 기재를 해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제출 전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는데요. 원문이 주장하는 적극적 태도의 필요성, 이 글에 대한 핵심이 그대로 유지되었는지,
그 다음에 표현에 차별적으로 여러분이 그대로 쓰지 않고 여러분의 말로, 나의 말로 바꿔봤는지, 그 다음에 맨 끝에 출처를 표기하는 것을 저자와 연도, 그리고 내주라고 하는, 여러분이 가로 열고 작성하는 그 표기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나의 관점, 내가 바라보는, 내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 조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포트의 문맥에 맞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작성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실습하시고 저한테 실습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직접 인용의 활용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인용도 중요했다면 직접 인용하는 것도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표현 자체에 대한, 그리고 정말 증거가 될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 제한적으로 사용하냐면 표현 자체가 핵심 증거거나 대체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인용한다는 것은 그 순서, 내용, 엄격한 기준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따옴표와 블록에 대한 큰 따옴표를 사용을 하고요. 3줄 이상의 긴 문장은 별도의 단락을 사용해서 들여쓰기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들여쓰기란 원래 글보다 왼쪽과 오른쪽 여백을 더 들여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맥락의 설명이나 논평에 대해서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인용 전에서 도입하는 맥락이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고요. 인용 후에는 여러분이 해석이나 논평을 덧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문을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마치 내 문장인 것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학문적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인용인 것을 분명하게 표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직접 인용이 헌용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원문 그대로 가져와서 학술적으로 유의미할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술 용어나 현상을 정확하게 규정할 때, 그리고 권위적인 저명한 학자의 진술로 주장을, 내 글의 주장을 뒷받침할 때, 또는 여러분이 원문의 표현을 공정하게 대조하는 상이한 견해를 가졌을 때는 대조하고 싶으실 때, 그리고 또 독창적이나 대체가 불가능할 때 사용하시는 독창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의의 핵심 프레임이 문장이 될 때에 개념적 틀을 제시할 때도 직접 인용을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인용을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문의 길이에 따라서 짧거나 블록으로 인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큰 따옴표를 쓰는 것과 저자, 연도, 쪽수, 페이지에 대한 것도 기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는 저자와 연도만 표기했었다면 그 실제 내용이 언급된, 전체 내용이 언급되는 40개의 단어 미만인 경우에는 페이지도 표기하는 거고요. 표기 방법은 앞에 이름과 연도를 기재하고 끝에 페이지를 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표는 인용 괄호 다음에, 여기 마침표 찍을 때 인용 괄호 다음에 마침표를 표기합니다. 그 다음 블록으로 40개 단어 이상을 우리가 인용할 때는 따옴표 없이 새로운 줄에서 시작을 하고요. 전체 문단을 기본 문단보다 들여쓰기 하셔서 외부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밝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맥락에서 해당하는 내용을 말했는지, 그리고 인용 후에는 여러분의 주장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간접 인용과 직접 인용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재인용하는 개념과 원칙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A가 인용한 B를 다시 인용할 때 이제 한 번 더 거쳐졌죠. 원문 확인이 원칙입니다. 근데 불가능한 경우에만 재인용에 대한 부분을 표기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1 원칙은 오류나 왜곡 방지에 대해서 반드시
1차 원문을 직접 찾아서 읽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원문이 절판됐다거나 비공개 자료, 그리고 물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 조건이 재인용을 할 수 있는 허용 조건 첫 번째, 원문 확보 불가입니다. 두 번째는 언어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2015년 기준으로 그 이후에는 원문이라고 하는 게 해석 불가능한 언어로 돼 있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원문 해석이 불가능하게 또는 신뢰할 만한 번역본이 없는 경우에 허용을 1차의 내용을 가지고 인용했던 2차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에는 원저자나 재인용 출처를 모두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밝히고 참고 문헌에는 원문이나 두 가지를 밝히지만 참고 문헌은 내가 읽은 2차에 대한 2차 내용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다른 글을 우리가 존중하는 의미로, 그리고 학술적인 연구나 학문적인 것을 탕모하는 것으로 존중의 의미로 표시하기 때문에 우리 다 이 표기 규칙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재인용 표기나 주의사항을 살펴보시는데요.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없을 때 재인용이나 위험성의 대안을 우리는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APA 스타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국 심리학회에서 인용하는 그 논문의 출처를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원 저자와 재인용자 모두를 표기하는데요. 참고 문헌에서는 마지막 내가 읽은 문헌만 기재하는 방법입니다. APA 스타일은 여러분이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학술지는 홍길동, 재인용, 누구 이렇게 각각 재인용임을 2차 자료가 정확한 출처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게 올바른 표기이고요. 위험성이나 대안 방법은 의미를 우리가 왜곡하지 않도록 원문을 오역하거나 맥락을 잘못해서 그 2차 인용한 것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원문에 대해서 의미를 왜곡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 저자의 실제 의도라든가 정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학술적인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최선의 대안으로는 가장 1차 자료의 문헌을 직접 확인하는 거고요. 도서관의 상호대차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학교에서 도서관장의 허락을 하면 다른 대학교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국회 도서관이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는 방법을 가지고 1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출처 표기 시스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내주나 번호, 각주, 미주, 참고 문헌에 대한 실질적으로 어떻게 표기할 수 있는지 표기에 대한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표기 시스템은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정리를 했는데요. 내주라고 하는 본문에 가로 열고 저자, 연도를 표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APA나 MLA라고 하는 사회과학이나 인문에서 사용하는 이 표기 방법인데요. 여러분도 이제 뒤에 또 한번 참고 문헌 기재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저는 주로 APA 방식을 많이 이용하는 쪽이고요. 그 다음 번호주라고 했을 때는요. 참고 문헌에 1과 2에 대한 숫자를 표기하는 건데요. 20이나 의학 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연구하는 동안에는 저는 APA 방식을 쓰고 이공계 계열, 컴퓨터 계열에서는 IEEE라고 하는 쪽을 번호로 본문에 나열을 하는 방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근데 학술지라든가 각 학과에서 전공에 따라서 표기할 때 내용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전공인지 그리고 기존의 학술지나 내용을 내가 참고하는 것들이 어떤 표기 방식으로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각주나 미주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주라고 해서 어깨번호 요 위에 번호를 표기해서 그 역사나 신학, 인문학 계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각주나 미주로 표기를 하는 정말 꼼꼼하게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인용한 모든 자료가 최종 목록에 다 기재하는 중요한 출처 표기 시스템입니다. 내주를 또 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출처를 밝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기도 하고요. 연도나 저자 연도 페이지 순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가이드를 꼭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괄호형으로 인용하는 경우, 서술형으로 인용하는 경우, 그래서 문장에 표기하는 서술형, 그리고 페이지까지 표기하는 방법, 그리고 문장 보호는 마침표는 꼭 가로 다음에 찍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체크합니다. 그래서 APA 스타일은 간접 인용을 하실 때 표기하는 방법, 점, 마침점도 가로 밖에, 직접 인용할 때는 본문에 표기할 때 페이지까지 표기하고 점은 가로 밖으로, 그리고 참고 문헌에는 마지막 해당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문서 전체에 그리고 페이지나 DOI 순으로 모든 것을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도 표기되는, 그리고 책을 표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 연도, 서명, 그리고 이탈릭으로 표기되는 출판사까지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 MLA라고 하는 본문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인용하면서 문장의 저자가 언급되면 가로의 페이지, 그리고 가로 안의 표기를 저자 미언급 시에는 성을 표기해서 기록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쉼표를 찍지 않습니다. 마침점만 지킵니다. 그 다음 참고문헌을 적을 때는 저자, 점, 제목점, 컨테이너, 컴마, 이렇게 이름을 구분하는 것과 출판사와 컴마 나열하는 것과 마지막에 마침점, 이렇게 표기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컴마 이름점 돼 있죠, 그죠? 이거는 홍, 진 두 명이, 그리고 세 명 and 수, 김이라고 하는 타이틀, 그리고 점, 마침점. 근데 이것도 점검하시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감을 갖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표기하시는 방식에 대한 거를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번호를 기록하는 방법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대괄호 숫자로 간결하게 표시하고 참고문헌에서 상세 정보를 표기하는 방법인데요. 대괄호라고 하는 표기로 여기에 번호를 기재하고요. 마침점 바깥쪽 인용 순서대로 1번부터 2번 가로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면 그 작성의 시의 본문에는 전부 다 표기해서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각주 미주의 표기 방법입니다. 우리가 번호에 대한 것을 각주로 사용을 했으면 각주 하단에는 해당한 내용이 어디서 출처를 가져왔는지, 그래서 위첨자 번호를 표기하고 하단에 각주 또는 챕터 뒤에 미주로 이름과 성의 순서로 가로 안에는 출판지와 출판사 연도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이 우리가 문헌을 기재할 때도 문서 맨 뒤에 별도로 기재하는 방식인데요. 가로 없이 마침표로 구분하고 두 번째부터는 들여쓰기로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에 맞춰서 들여쓰기에서 각각 저자와 제목, 내용 순서대로, 그리고 콤마나 마침표의 형식이 각 표기하는 방식마다 다르기 때문에 점검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잘 내용을 다룰 수 있는지를 표기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문헌의 공동규칙 체크리스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출 전에 6가지 필수 항목을 확인해서 표절 리스크에 사전에 여러분이 표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정당하게 인용했다 라고 하는 표기하기 위해서는 6가지에 대한 것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문에 인용하거나 참고문헌이 일치해야 되고요. 1대1로요. 그리고 필수 서지 정보를 포함해서 내용이 순서대로 기재가 되어야 하고요. URL과 돌, 우리가 표시하는 DOI, 그리고
URL이 정확한 유효한 링크인지 점검을 해야 되고요. 인용 스타일에 대해서 구두점, 그러니까 마침점, 이탈릭, 괄호에 대한 규칙이 내가 지정된 형식에 대해서 맞췄는지, 직접 인용을 할 때 따옴표와 들여쓰기를 명확하게 구성을 했는지, 재인용을 표기할 때 규칙을 맞게 표시했는지. 우리가 표절의 예방은 성실함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실수라도 반복되면 표절로 오해받고요. 마지막까지 꼭 점검하셔야만 좋은 여러분의 제출 과제가 될 수 있고요.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